네, 국민의힘이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잠시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영,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뒤에 2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명만 뽑게 되는데 좀 어떤 예상을 좀 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저도 두근두근, 두근두근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제가 직전에 봤더니만 5개 여론조사 회사로부터 밀봉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그 황우여 그 선관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했고 실제 비밀 장소에서 뚜껑을 하나하나 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 1, 20분 정도면은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누구를 들지 사실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가장 그 유력한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면 김문수, 한동훈 후보 2명이 결성에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 2분 이 정도의 가능성을 두는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의 전체적 구도로 이른바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 큰 2개의 틀이 상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표가 결집되는 효과를 봤을 때는 양쪽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선전했을 가능성. 다만 이제 만약에 이번에 50%가 넘는 분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오늘로서 바로 후보가 결정되지만 저희가 많은 선거에서 4인 어떤 경선 중에서 한 번에 50% 과반을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한 명이 되기보다는 뭐 4분 중에 2분이 어떻게 보면 3차에 나갈 가능성 그 정도로 저는 점을 쳐보고 싶습니다. 예. 네, 장윤미 변호사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찬탄 반탄이 2대2 구도로 가다 보니까 각 이 진영별로 한 명씩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마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 좀 비교 우위에 있으니까 상수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홍준표, 김문수, 홍준표 2 후보 중에 누가 이제 결승전까지 갈 것인가 관련해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지금까지 토론회나 여러 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약간 하락세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국민의힘 사정에 좀 정통하거나 그 내부 사정을 좀 아실 만한 분들이 어제부터 이제 말씀 주시는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가장 여러 주자 중에 선명하게 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전적으로 수용할 뜻을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의 전략으로까지 이제 읽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들에 따르면 일단 당원분들 중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원하시는 기류가 상당히 강한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진 당원분들이 많으셔서 사실 정치 문법으로 본다면 공당의 이 경선이 진행 중인데 내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게 사실 정치 문법에 부합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한덕수 효과 같은 것을 사실 노리고 이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또 의외로 선전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시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과반이 아니라 2명의 후보가 선출이 돼서 3차 경선, 그러니까 결승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승이 아니라 이게 준결승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여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단일화 때문에 경선 열기가 식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더 큰 집을 지으면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단일화 경선을 좀 공식화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공식화했다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필승 카드가 무엇인지에 고민이 녹여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있는 여당으로서 여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가는 것은 원래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 탄핵 전국 속에서 현재에 있는 그 국민의힘 후보들만으로 과연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의식, 누가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그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필승 카드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오늘 결정될지 아니면 다가오는 5월 3일 날 결정될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프로야구에서 가을 야구 시작하기 전에 페넌트레이스 우승을 오늘 후보를 뽑는 거, 오늘이나 이번 주말에 뽑는 거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코리안 시리즈가 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가오는 5월 1일, 2일 전후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옷을 벗고 대선 출마 선언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경선 전략은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것이 상수로 해서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의 변수가 새로 떠올랐는 게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내란 프레임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울 수 있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을 그 탄핵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하면서 한덕수 후보는 12월 3일 날 그와 같은 그 비상계엄을 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공인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그 회고적 투표 내지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적 투표의 프레임을 상당히 비껴져 있고 오히려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개헌 그리고 외교 통상과 관련되는 어떤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한덕수 후보와 새로이 한번 격동을 함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 어떤 그 비판이라든가 국민의 어떤 그 기대를 모을 수 있는 후보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대선을 나가는 이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국민의힘의 생존 전략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내부적인 어떤 현재의 4명의 주자는 상당 부분 불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가 되건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한 그 과정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보관을 밝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선거 필승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확히 진단한다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주자라기보단 국민의힘의 정말 괴멸적인 패배를 막는데 그나마 유효한 카드가 아니겠느냐라고 사고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경쟁성을 갖고 있느냐? 여러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 혐의로 피해자로 입건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무죄, 혐의 없음 이렇게 마침표가 치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설사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내란 정부, 윤석열 정부의 정권 2인자였다라는 사실관계가 바뀌진 않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정치적 그런 책임까지 무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검증은 제대로 받았는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던 과정을 봤죠.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훈련받고 검증받은 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로 보수를 상당히 어렵게 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인사를 꾸어온 거예요. 수혈해왔고. 그러니까 급하게 어떻게든 이 대선 주자로 내세웠지만 검증이란 거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국격은 하락했고 검증받지 않고 어떻게 훈련받지 않은 그런 검찰총장이든 관료든 직행했을 때 이런 단점을 목도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그 사실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55년 관료로 복무했던 점이 있다라고는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아주 종합적인 사고와 그런 미래 전략을 짤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과의 통상 교섭 관계에 전문성이 있는 걸로 대통령 뽑는다면 여러 명 더 나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국민 검증을 받는 과정조차 또 본인은 마다했습니다. 정말 대통령에 대한 권력 의지가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딱 외부에서 관망하면서 그 성과만을 취하고 나는 검증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대선 주자로서 출발을 하면 어느 정도나 치밀하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 근본적인 한계는 그러면 이 외부 주자가 이 국민의힘의 이 어떤 지지율을 견인해 주느냐, 중도층으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처음에 반기문 현상이라고 지칭될 때는 20%대의 지지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만고만한 주자들과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지율, 그냥 보수의 파이를 나눠 먹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게 확장성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이런 면에서
종합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정도를 가지 않고 정도의 길을 걷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입장차가 뚜렷한 것이 국민의힘 입장, 특히 뭐 정대철 헌정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불러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좀 업하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검증이 됐느냐라는 부분과 그리고 내란과 함께했던 공범에 대한 강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검증이 안 됐으면 대한민국에 누가 검증이 됐나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2007년, 그러니까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무총리를 했고 그 이전인 김대중 대통령 때도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IMF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역할을 다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와서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그 총리 인준까지 다 했던 분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하자가 있고 했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노했었어야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오히려 지금 그 민주당이 탄핵을 했지만 그 탄핵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탄핵이었다라는 취지로서 사실상 전부 완전히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 특히 2024년 12월 3일 날 밤에 도대체 당신 뭐 했어? 했을 때에 그에 대해서 이른바 내란을 방조,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는 그 헌법재판소가 그런 같은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해서 사실상 법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클리어된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무렵 이후에 다시 어떻게 보면 그 권한 대행으로 복귀했고 실제로 그 직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와서 했을 때에 사실상 상당 부분 어떤 효과를 냈던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3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2명의 후보를 발표합니다. 현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장 황우여입니다. 먼저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지난 27일과 28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경선 규정에 따라 한 후보자가 50% 이상 득표할 경우 대통령 후보자로 확정되며 경선은 이로써 종료됩니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3차 경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후보자 성명은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안타깝게 이번 결과에 아쉬움을 남기신 후보님들께서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3차 경선에 진출하신 후보님께는 아울러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퍼센트를 궁금해하시겠지만 이게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투표했는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룰이었기 때문에 50%가 넘는 사람은 없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끝까지 마지막 3차까지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는 승복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힘을 다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 홍준표 후보는 정치를 은퇴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찬탄파 그리고 반탄파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한 명씩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그 선거를 하다 보면은 이슈 자체를 강하게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를 걸 때에 거기에 표가 모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를 두고
어떻게 보면 의견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갈렸고 특히 뭐 1차 같은 경우에야 그 오픈 프라이머리 여론조사 100%였습니다만 이번 2차 같은 경우에는 당심 50%, 민심 50%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50%의 당심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 생각을 하고 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심이 상당히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강력하게 견인했던 후보가 김문수 후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분들의 어떤 그 특히 1차 경선 때에 낙선했던 분들의 여론의 흐름을 흡수했던 그런 전략이 상당 부분 유효하게 작용했던 것이고 거꾸로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특히 뭐 지금 그 한덕수 후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선을 그으면서 이제는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재명과도 어떻게 보면 결별을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어떻게 보면은 민심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했는데 그런 호소 전략이 상당 부분 민심을 견인해서 양강체들을 만든 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그 눈여겨볼 것은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전략이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주말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덕수라는 키워드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필승 카드로 이 그 양강 후보가 한덕수와의 어떤 관계를 맺어서 이 그 최종적인 라운드에 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민심, 당신과 민심 이제는 산토끼도 잡아야 되고 집토끼도 같이 잡아야 되는 그 속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 이슈로 다시 한번 그 한 단계 나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지금 51%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투표율이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2021년 12월 달 국민의힘의 경선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서 64%의 투표율을 보냈습니다. 그때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는 57%, 영남 같은 경우에는 60%, 나아가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의해 53% 정도의 그 투표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탄핵받았다는 국민의힘에서 당원뿐만 아니고 국민 여론조사에 있는 결과 2차 경선에서 51% 정도의 득표율을 보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너고 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민심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 이번 주말 5월 3일이 이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이에 오늘에 있던 이런 그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의 어떤 경선 흥행까지는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호남에 있는 투표율보다는 더 높고 아마 2021년도에 있었던 정도의 유사한 정도의 어떤 투표율을 가진다고 하면은 마치 2021년, 2022년 그 무렵에 있었던 대선에서 승리했던 그런 정도의 어떤 막상막하의 대결이 이루어질 기반은 오늘 마련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찬탄파와 반탄파가 한 사람씩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원과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그중에서 누구의 마음을 좀 더 얻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올라온 구도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국면에서 제일 웃는 사람은 결승에 올라간 후보 2명이 아니라 아마 한덕수 대행일 걸로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이른바 꽃꽃문수로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한 입장을 냈습니다. 반대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도 좀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선 주자로 이제 어떻게든 입지를 다지게 됐는데 정작 이 경선 과정에서는 하락세다 본인의 장기를 잘 드러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반사이익을 홍준표 후보가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역전을 하게 된 계기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있어서 대단히 명료한 입장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캠프에 결합한 현역 의원들도 우리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캠프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역전 어떻게 보면 뭐 지지율 추이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승리를 견인하는데 한 축이었던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때문에 이 한동훈 후보와의 결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죠. 한동훈 후보는 지금 우리가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외부 주자의 단일화부터 이야기하는 건 패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또 5대5로 이 2명의 후보 중에 1명을 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신과 민심이 어우러져 있지만 중도 확장성을 그나마 더 가진 한동훈 후보에게 표심을 줄 것이다.
것이냐, 아니면 이른바 정서적 투표를 함으로써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지금 한덕수 대행과의 어떤 단일화에 있어서 매끄럽게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트랙으로 되더라도 수용이 전적으로 가능한 후보를 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우위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홍준표 후보의 이 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서도 정계 은퇴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사실상 낙마하게 되면 정계 은퇴를 할 거라고 배수의 진을 쳤었는데 본인도 오늘 이야기를 내 역할은 그리고 정치 여생은 여기서 졸업한다. 대선과 관련한 역할도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대구시장직도 어떻게 보면 이 좀 포기하고 정말 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번 대선 경선에 임했는데 이미 당대표를 2번씩이나 했고 지난 대선 때도 출마를 했기 때문에 더는 이 정치적 여정 속에 선택지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이 좌절로서 사실상의 정치적인 이런 여정은 마무리를 하는 수순으로 본인도 입장 표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함께 뛰었던 후보들이나 다른 후보들을 좀 같이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지지를 좀 받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은데 홍준표 후보 스스로가 정계 은퇴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보태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바로 아까 보셨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님이 본인의 어떤 그 2차, 3차의 진행 나아간 것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감정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꺼낸 이름이 홍준표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996년 15대 국회의원을 같이 했다라는 소회와 함께 끝까지 같이 못해서 안타까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홍준표 후보님의 꿈 앞으로 잘 모시고 계승하겠다는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을 바로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 조금 전에 지금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30년의 정치 일정 오늘 졸업한다라고 해서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번 대선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해서 사실 보통은 어떻습니까? 경선을 같이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낙선한다 하더라도 경선 본선 캠프가 했을 때에 공동 선대위원장 이런 그렇죠. 부분으로서 같이 손발을 맞춰서 뛰는 그런 부분을 보였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취지인지는 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예 오늘 정치 일정은 여기로 끝. 그래서 이번 대선은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마 오늘 저녁에 아마 홍준표 후보님을 찾는 러브콜들이 상당히 쇄도할 것 같은데 과연 뭐 본인이 직접 나서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같이 계셨던 국회의원들이 어느 캠프로 가는지 나아가 본선에 갔을 때에 어떤 역할을 할지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30년간의 정치 일정은 완전히 졸업하는 것인지 졸업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갑니까? 대학교도 갈 수 있고 대학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법무법인 홍준표를 설립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의 굉장히 큰 자산으로서 이번 대선의 역할은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본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만 본인도 캠프에 대단히 많은 현역 의원들이 결합해 있었고 그렇다면 결선에 오르는 두 주자가 도움의 손길을 당연히 이제 내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는 본인과의 교집합이 더 많고 유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긴밀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일 겁니다. 사적으로도 상당히 친분이 있다라고 하고 김문수 후보도 15대 때부터 같은 상임위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해오는 그 과정을 같이 공유했던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 대선 국면에서 일궈왔던 조직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결합할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기본적으로 교집합이 많이 없기도 하고 또 대통령의 이 개헌 국면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상당히 좀 달리 했던 측면이 있어서 만약에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간다면 흡수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홍준표 후보는 대선에서 본인이 두드러지게 그리고 전면에 나서는 역할은 오늘도 이렇게 정치 원로로서 본인의 말의 무게감을 알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전면에 나서는 행보는 자제할 걸로 보입니다만 분명히 이 대선 국면에서 정권 교체를 또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하겠다는 또 희망이 홍준표 후보에게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 롤이 있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3차 경선에
본선에 진출할 2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입니다. 이렇게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요, 바로 내일 오는 30일이죠. 양자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리고 5월 1일부터 2일까지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거쳐서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이 선출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3차례에 걸친 경선을 통과해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더라도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문수 후보가 될 경우에는 단일화를 위한 노력이 강하게 이룰 수 있지만 지금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그 본선에 나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단일화와 관련해서 만만치는 않은 그런 그 난관이 예상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과연 한동훈으로 필승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던지는 거죠. 결국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꽁 잡는 게 매다. 한마디로 뭐 흑묘 백묘 노란 그 흰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든 이재명을 잡으면 된다. 이런 그 심리가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과연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는가? 예컨대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이번 주말까지 했을 때에 김문수 후보가 해봤더니만 이재명 후보 꺾을 수 있네? 그럼 저는 그것으로 해서 한덕수 후보의 어떤 부상은 사실상 끝날 수도 있고 거꾸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정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이루어가서 어떻게 보면 단일화가 필요 없다고 하면은 사실상 한동훈, 한덕수가 있어 약간 헷갈리는데요. 한덕수의 어떤 존재감은 떨어지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에 과연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각각 갔을 때는 이재명을 꺾을 수 있냐 했을 때는 여전히 의문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최강의 어떤 그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이 사실상 준결승 비슷하게 하면서 이 당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새로운 한방의 어떤 이른바 원샷 결승 내지는 콘클라베식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 후보님이 상당히 선호하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 지금 그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 콘클라베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콘클라베 방식이 뭡니까? 그냥 문을 열고 도리가 들어간 다음에 문 잠그고 열쇠 꺾어버리고 도리가 거기서 단판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한 사람 밀어주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토론회를 한 다음에 마치 내일 토론회하고 이틀 동안 해서 한 번만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3차 결성을 하는 그런 비슷한 것을 한 번 더 할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합의해가지고 뭘 한 사람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떻게 보면 후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더 공정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검증도 받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한 2번 정도의 어떤 대선 토론을 가지고 최종적인 여론조사 한 번으로 해서 끝내는 그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당으로 모셔가지고 당내에 있는 새로운 경선을 할 가능성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어떻게 선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콘클라베 방식으로 비밀리에 단판 승부를 짓는다? 그럼 거기에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을 왜 한 겁니까? 그럼요. 검증받는 과정이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한두 번의 토론 그리고 뭐 여론조사를 돌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래 세대를 이제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을 뽑는데 2번 토론해보고 후보를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됐든 아니면 다른 주자가 됐든 선택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그냥 단순한 관료 출신을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선출된 공무원 중에서도 최고 권력을 부여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의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은 단 한 번도 선출직에 임했던 적이 없어요. 그냥 지도자가 선택하면 그 주어진 업무를 해왔던 분입니다. 그 인생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항상 국민의힘에서는 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 과거가 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보수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노무현 정몽준 그때는 일단 정몽준 후보가 본인의 당을 그리고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났던 거죠. 그리고 두 정치인은 노무현, 정몽준, 노무현 두 정치인은 살아온 이력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본인들이 포섭하고 있는 유권자층도 완전히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종교배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상승작용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냥 국민의힘 테두리 안에 있고 지지율로는 중도 확장성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전승을 외부의 후보에게 관망하고 있던 사람한테 주겠다? 이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경제 통상 이런 전문가로서 굉장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긴장을 해서 일부러 폄훼를 한다식의 논평도 하시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이 부분이 경쟁력이 이재명 대표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최소한 민주당의 기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나 땡인 거죠.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땡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사의 이력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어떻게 검증받지 않고 딱 고만고만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치고 지지율이 나오니까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의 지도자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뽑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 후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 또한 조심스럽고 이 부분이 그 국민들에게 정말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한동훈 후보라든가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님들 다른 후보님들이 모두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대선 후보를 만들었습니다만 정과 사범에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런 사람을 민주당의 후보로 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세 차례의 어떤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전국 순회 경선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저 또한 내부적으로 민주당이 하는 거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기껏 해봤자 3번 토론을 통해 가지고 순회 경선하면서 그 후보를 뽑은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벌써 1차, 2차, 3차 하고 거기다가 그 경우에 따라서 지금 그 원샷 경선을 한다 할 때는 적어도 한 2번 정도의 어떤 그 토론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2번이 아니고 3번도 전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훨씬 더 많은 그 토론회와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53년이나 되는 그 행정 경험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여야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면 경륜이라고 하면 이미 모든 어떤 시험대를 거쳤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거기에 무슨 징역형 받은 게 있습니까? 벌금형 받은 게 있습니까? 최근에 트럼프와의 어떤 그런 협상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뷰티풀 잉글리시 영어도 잘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한 번 전화로서 일본과 거의 동등한 협상력을 얻었는 그런 어떤 협상 능력을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와가지고 얼굴 잘생겼다고 할 겁니까? 토론할 때 그 역사, 살아왔는 이력을 보고 국민들은 이미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정말 국민들이 나는 이미 검증이 끝난 김문수다 하면 김문수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확정성, 지역적 확장성, 또 실력, 청렴함 이런 것을 보고 한덕수를 선택한다면 그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린 가능성과 열린 카드 그것은 오히려 민주당의 이재명의 비교 우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견제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일단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재명은 안 되기 때문에 한덕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우리 국민들이 한덕수 대행의 육성으로 단 한마디라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대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을 뽑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가 시대 정신을 제대로 담지하고 있는지를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겁니다. 누구는 안 된다. 이재명이라서 안 된다라는 게 대한민국 미래에 전략과 무슨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사법 리스크다 보다 지금 남편 뽑습니까? 배우자 뽑나요? 아니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좀 잘 순항하게끔 하는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이력이 어떤지, 국회 경험은 있는지, 지자체 경험은 있는지, 그럼 행정에서 어떤 성취를 일궜는지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 그런 부분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는 거죠. 무엇보다 본인이 왜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그 명분이 공백으로 있는 그런 주자가 지금 유력한 국민의힘에 심지어 내부 경선에 같이 참여하지조차 않았는데 유력 주자로 거론이 된다? 이건 국민의힘한테도 궁극적으로는 좋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더 이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서 무슨 검증이 필요하죠?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1972년에 서울대를 수석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해서 행정에 입문한 다음에 그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 때 IMF 극복할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를 할 때 한국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정부 누구였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에 대미 대사도 했습니다. 주미 대사. 그리고 나서 결국 정권을 넘나들어서 이번에 와가지고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이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의 시대 정신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장 변호사님과 민주당은 시대 정신이 뭐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25년에 국민의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개헌이고 두 번째가 통상 외교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국민의힘을 비롯한 지금 많은 이재명 그 후보를 비롯한 외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을 기회로 해서 개헌하지 못하면 개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개헌에 대한 동의하는 진보 세력인 반면에 이재명은 현재의 87 체제로 가야 된다는 반개헌 수구 세력으로 프레임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지금은 경제가 중요한 것이고 외교 통상이 중요한 것인데 그 키워드를 누구보다 잘 할 사람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 아닙니까? 한마디로 외교통인 반면에 이재명 대표 해외에 얼마나 가본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외교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냥 쌍방울에 800만 불 대북 송금 사건 외에는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본인들이 진보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하지만 오히려 개헌과 관련해가지고는 한덕수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진보인 것이고 민주당이 수구가 되는 이런 프레임 앤 전환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 부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물론 최종적인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과 같이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경쟁함을 통해서 상당 부분 지난번에 있었던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점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덕수 후보가 아직 나오겠다고 말은 안 한 상태인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은 국민의힘 이 두 후보, 화면에 나온 이 두 후보가 내 얘기는 언제 나오나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맞수 대결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1차에서 한동훈 후보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하면서 3시간 동안 한번 토론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한동훈 후보와 토론하는 이제 홍준표 후보를 보면서 약간 분위기가 말렸다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제 아마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지난번에 90분만 짧게 했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기업인을 잡아넣는 조선제일검에 대한 얘기를 한가 하면 혹시 이재명 후보보다 더 전과가 많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좀 세게 붙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붙을까? 어떻게 이 부분이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까라는 얘기가 좀 생각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화제가 됐던 한동훈, 홍준표 그 두 후보의 토론회를 보고 한동훈 후보가 이겼다라는 평가를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실점하는 거였어요. 사실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과거의 발언을 끄집어내면서 한동훈 후보가 그러지 않았느냐, 뭐 여기자 때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맞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게 대선 후보 검증 과정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보수의 품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 했던 거죠. 본인이 받았던 또 보정속옷이다, 생머리다 그 잔상이 남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말싸움에서 그 순간 현미경을 들여다대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멀리서 관망하면 둘 다 지는 토론회였던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미 그런 뭐랄까요, 말의 재주라
할까요? 이런 부분으로 지지층을 좀 모았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더 확장세를 가져가려면 조금 품이 넓고 그리고 외부에 대해서도 넉넉한 시선을 보여줄 법도 한데 그게 아직까지로 한계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보고 지지율의 변동이 있었나요? 별로 그런 지표는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전략 전술에 좀 태세 전환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단시간 안에 본인의 캐릭터를 변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걸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 영역에서 뭐 최근에는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고는 합니다만 좀 멀리 떨어져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극우 세력과의 밀착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교회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랬던 정강훈 이 씨의 세력과의 어떤 결탁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과정에서 대단히 현안과 관련해서 잘 인지하고 있고 학습했다라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말문이 막힐 때마다 그럼 내가 당신을 참모로 쓰겠다. 그 이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그게 숙지가 되고 훈련이 됐을 것으로 보여질 것인가. 이 부분이 두 후보의 좀 단점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토론회가 두 후보 간에 세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지율을 변동할 정도의 어떤 국민에게 큰 파급력으로 가닿기는 좀 한계가 뚜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조금 전 그 2차 경선의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한 짧게 했던 2, 3분의 스피치가 미리 보는 3차 토론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지금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을 얘기한 다음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지막까지 경선을 같이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일단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포지티브 전략을 일단 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아까 지금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지난번 그 3차 그 토론을 하는 과정, 2차에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상대를 검사처럼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오늘은 준비했던 얘기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법무장관을 하면서 많이 만났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애국, 나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이런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러브콜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2인 삼각으로 하나의 어떤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끝에 얘기에 있어가지고 그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강 정책과 함께 본인의 타겟 마케팅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그 황우여 후보를 어떻게 보면 공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원 동지, 국민 그리고 그 다음이 애국 시민들을 모시고 한국의 위기를 극복하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대선 어떻게 보면 캐치프레이즈를 얘기를 했는 반면에 이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김문수 후보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원팀으로 이렇게 꾸려가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폭넓은 모습을 지금 보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본인이 승리를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어떤 그 경선에서 하는 과정 속에서의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오늘 짧은 스피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승화시켰고 그런 부분이 아마 다가오고 있는 이번 주 내에 있는 한 2차 토론에서 녹아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선대위 출범식을 엽니다. 선대위 몇 면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보수 책사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고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비명계 박용진 의원 등의 합류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선대위 몇 명 어떻게 꾸려질 걸로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어떤 색채를 그리고 정치적 정체성을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겁니다. 왜?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에서 완전히 멀리 가버렸거든요. 지금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만 지도부는 아직도 갈팡질팡입니다. 그게 당 지도부와 전적으로 합의된 그런 의견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그렇다면 건전한 보수가 완전히 표류하게 된 거예요. 그걸 떠안은 진영이 누굽니까? 민주당인 겁니다. 아주 보수적인 정체성을 가진 정치인들. 윤여준 전 장관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누구를 지지하는 게 그렇다면 이번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보 보수 할
할 것 없이 진영에 갇히지 않고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선대위에 합류하는 겁니다. 조갑재, 정규재, 더 보수의 스피커분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영에 갇히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자체장을 역임하면서도 실력으로 그리고 이 성과로 국민들의 선택을 지금까지 받으면서 민주당의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로 여기까지 오게 된 발판을 스스로 마련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래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시키고 나락으로 떨어진 경제를 복원시켜야 되겠습니까? 이걸 지금의 국민의힘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진영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념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양당 이 보수 정당이라는 게 사실상 메이크업이다, 거짓이다라고 하지만요. 전 세계의 정치 지형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은 어떻게 보면 진보 쪽을 지향하고 있다기보다는 정말 중도 보수인 측면이 사실상 있죠. 미국의 양당도 보수 양당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진영에 갇히지 않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이 선대위의 구성 면면으로 국민들께 좀 호소드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워낙에 통합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정치적 운동장을 좀 넓게 쓰려고 한다는 점이 또 선대위 구성에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열심히 어떻게 보면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노력은 충분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심이냐?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비판이 과연 그걸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민주당 같은 경우에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비명계의 대표 주자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좌파 진영의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난번 2023년 9월 달에 이게 한동훈이 법무장관이 신청했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 내 비명계 이 사람들이 검찰하고 짬짬이해서 나를 구속시키려고 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해서 사실 통합 행보에 찬물을 끼얹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손을 내지만 과연 당선됐다고 한다고 당선된 이후에 그분들을 중용해서 쓸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다 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총선 과정에서도 친명횡재, 비명횡사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차례 넘는 어떻게 보면 경선 과정을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운영을 했던 것이 과연 이번에 한 번에 변경될 수가 있을까? 텐트는 크게 칠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거기에 들어오는 식소를 제대로 챙길 것인가? 오히려 본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을 위주로 챙겨가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킨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성공하겠지만 만약 그게 어떻게 보면 말로 끝난다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역풍도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는 좀 더 지켜본다라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이 또 이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영입 시도 아마 보수 인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비상계엄과 탄핵 때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영입 얘기가 나왔는데 가능한 얘기인지 먼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김상욱 의원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를테면요.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법원에서 마침표가 찍힌 거예요. 그거는 모든 국민이 수긍해야 되는데 이 비공개 의총 등을 하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과는 우리 동지로서 같이 갈 수 없다고 직격하고 저격하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됐어야죠. 탄핵을 찬성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엄호하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헌법재판소를 처부수자고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의 지읒자도 못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다수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의견을 당내에서 냈다고 적으로 동지가 아니라고 간주하는 이런 정치 행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건강한 보수 분명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극우가 아닌 양극단, 극자, 극우 모두 대한민국에는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럼 중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뜻으로 모아질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건전
건전한 보수 목소리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상욱 의원 당내에서 환영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분의 정치적인 저력이 어디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그런 건전한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보수의 하나의 표상이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분과 함께 이번 대선에는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좀 반성해야 될 겁니다. 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이제 권성도 원내대표가 좀 심기를 불편한 걸 나타나긴 했는데 민주당에서 영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 도의가 아니다. 사실 그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민주당에서 한번 출마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영입됐고 울산 지역에서 쉽지 않은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된 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그 탄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탄핵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껴안는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속에서 민주당이 김상욱 의원을 낚아채 간다? 저는 그건 정치적인 도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정치가 도의로만 돌아갑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얼마 전에 양향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광주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민주당의 어떤 정강 정책에 대한 상당 부분 비판을 하고 결국은 탈당을 한 이후에 이번 국민의힘에 들어오셔가지고 지난 정부에서도 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어떤 대선 후보까지 지금 나왔던 그랬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끌어당겼을 때 김상욱 의원이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탈당을 해서 민주당에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에 김상욱 의원 아직 50대 초중반으로서 젊으신 의원인데 과연 정치적 미래가 얼마나 있을지 오히려 힘든 와중 속에서도 본인의 어떤 그 입장을 강하게 어떻게 보면 그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런 전략이 저는 오히려 김상욱 의원께 추천드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경선이 마무리된 민주당은 정권 교체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차기 정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이런 구상하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반드시 필요한 조직 개편이라고 생각 들고요.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도 반개헌 세력이다 이렇게 폄훼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2028년도에 개헌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고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 재정과 예산을 좀 분리한 측면이 있죠. 너무 메모드급의 이 조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처와 같은 급임에도 불구하고 더 상급 기관인 것처럼 군림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기획, 정책, 예산 모두 한 부처에 있기 때문에 오는 폐단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게 뭐 기획재정이나 여러 국회 상임위에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요. 특히 주요 수사, 정치인 수사, 재벌 수사, 언론 주목도가 높은 수사는 이게 공소유지가 되든 말든 기소를 하나의 목표점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수사 상황을 시시각각 다 보도했는데 저희가 수사해보니 이거는 불기소하는 게 맞겠네요. 이런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수사, 정치인 수사가 무죄의 비율이 일반 사건보다 더 높은 겁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검찰이 자초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이 정부 3년 내내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지 못해 안달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리면서 4시간 넘게 브리핑을 합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랬었던 거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섞어서 했습니다. 강제 수사했다.
했다고 바로 다음 날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지 않다고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모습을 계속 이 정권 내내 보여줬던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수사 전혀 못하고 황제 수사받고 굴욕적이게도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수사하고서는 지금 서울고검이 어떤 판단 내렸습니까? 판결문을 이 도이치모터스 일당들 받아봤더니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너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넘기지 않고 자체 수사하겠다고 그랬죠. 왜? 서울중앙지검장이 찐윤 검사로 돼 있거든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국민 신뢰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의 검찰이요. 거기에다가 이런 구조적인 모순까지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게 한 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한 조직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시대 정신은 이번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이 입증된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수사기관이 그 수사기관이 있습니까?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그리고 검찰의 특검으로서 공수처가 있고 그리고 공수처와 또 별도로 상설특검이 있고 상설특검의 특검인 언제나 만들 수 있는 특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공수처에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사를 했다고 해서 구속이 취소돼버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경찰과 경찰로 그것을 단초로하고 그래서 수사권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이런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거꾸로 지금 와가지고는 검찰은 완전히 기소청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이제는 베이비 공수처가 아니고 슈퍼 공수처로 만들어가지고 공영 경찰과 공영 슈퍼 경찰을 통해가지고 대통령의 앞잡이 왜냐하면 소속 자체가 지금 그 공수처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마치 중국의 공안처럼 그걸 통해가지고 모든 정치인과 기업인 수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명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행정부 그렇게 다 장악하지 그리고 입법부 거의 200석이지 헌법재판소 그리고 언론 나아가 그 민노총을 비롯한 그 어떻게 보면 사회 조직까지 다 장악해 보면 이거는 거의 일당 독재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그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선거하는 과정 앞으로 40일 동안 국민들의 역풍이 저는 반드시 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개혁인 양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번에 몸소 깨달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검찰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를 할 경우에는 대선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선 기간 동안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죠? 공수처는 나서가지고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 수사한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경찰은 한덕수 권한 대행 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지기영 부장판사 수사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중첩적으로 해서 그 뒤에서 그 수사를 기관을 통한 공안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끝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이것을 강화할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의 선택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 저는 반드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반발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이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도 한번 이제 이재명 후보와도 한번 겨뤘었는데 이번에 반 이재명을 위해서 손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한 반발을 불러왔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정치적 무의미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적으로 어떤 저력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본인이 평생 일궈온 정치적인 과업이 있는 분입니다. 그것까지 폄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행보는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지금 반 이재명 그렇다면 빅텐트가 쳐졌을 때 탄핵과 관련해서 개헌과 관련해서 입장 정리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의힘 인사들과 그 부분이 의견 일치가 안 되는데 그냥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으로 국민 선택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빅텐트가 쳐지면 그 주도권은 누가 잡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한 일간지 만평에 보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선출이 되든
부전승으로 한덕수 대행이 올라가고 그 또 부전승으로 이낙연 전 총리가 그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그런 이런 만평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치적인 도의가 아닙니다.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온다? 아니요.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국민 선택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적임자인지가 실종된 이런 빅텐트론, 국민들이 대단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겠다. 그 과거가 국민들한테 굉장한 불행으로 가닿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런 식으로 외부 수혈해오고 검증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뭔가 말로 그 제스처로 그냥 주자로 세웠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이 결과물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현을 다시 한번 하겠다. 빅텐트의 명분은 뭡니까? 반 이재명이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의 시대 정신을 누가 담지하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그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만 아니면 된다. 이게 어떻게 본인들의 슬로건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그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력을 믿습니다. 사실 그 장 변호사님은 무의미하다 했는데 정말 무의미할까요? 사실 지난 총선 결과는 나름대로 큰 의미를 못 거뒀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표가 가다 보니까 이 그 새로운 민주당의 표가 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죠. 하지만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이낙연과 이재명 붙었을 때 호남에서는 굉장히 큰 표를 얻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도권까지 와서 사실상 역전될 뻔까지 했었던 만큼의 굉장히 큰 정치적 비중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 이재명이란 취지가 있지만 저는 반 이재명을 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25년에 가장 큰 어떤 그 정치적 어젠다는 개헌이라고 봅니다. 그 개헌이란 것을 통해서 6공화국을 정리하고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큰 틀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그 새로운 민주당, 나아가 개혁신당까지 충분히 어떻게 보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의 어떤 단순한 반 이재명이 아니고 개헌연대 이런 어떤 틀로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실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얼굴로 삼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 민주당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민주당 이외의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그 부분이 얼만큼 강렬한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어떤 식으로 빅텐트에 참여할지도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의 변수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